네, 2부 진행할게요. 문화살롱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금 얘기를 할까요? 네, 금 얘기. 요즘 금테크가 또 유행이잖아요. 사람 얘기인지 금 얘기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네. 저 이거 기사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주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장관급 자리에 가게 됐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미국 빌보드에서 대기록을 쓴 소속 그룹이죠. 스트레이 키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잠깐 그 뮤비 잠깐 봤는데 이 키즈들한테 무려 금 160돈? 네. 160돈 맞아요? 이거 오타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20돈. 스트레이 키즈가 8명이라서. 네.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네. 통에 끕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걸까요? 요즘 시가로? 어제 한국거래소 기준 금값이 한 돈에 71만 4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60돈을 곱하면 1억 1,400여만 원 정도. 1억 1,4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이 공식 SNS에 PD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 20돈 그러니까 각각 이제 상패 같은 걸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진 봤어요. 상패처럼 들고 있는데 그게 다 금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화사한 모습으로 찍었잖아요. 네, 예쁘더라고요. 지금 사실 금값 한 돈이 7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돌잔치에 초대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반지 선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어려워요. 반돈도 선물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기에 20돈씩을 받았으니까 뭐 웃음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스트레이트 키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스트레이트 키즈가 남미 쪽에서 상당히 팬덤이 강해요. 그리고 남미요?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이 그룹 또는 걸그룹과 음악 색깔이 좀 많이 다르고 강렬해요. 강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면 좀 시끄럽다 이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지 않아 없는데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는데 중요한 건 해외 팬들이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팬들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만 해외 팬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박진영 씨가 금 20돈씩 160돈을 선물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게 스트레이 키즈의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어서 빌보드 차트 200가 빌보드 차트가 200 차트 있고 핫100 차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빌보드 200 차트에서 지난 2022년 발매됐던 음반부터 7개 음반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케이팝 가수 가운데서도 최초의 일인 것뿐만 아니라 빌보드 200 차트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됐거든요. 빌보드 200 차트 역사에서도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축하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 그리고 격려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케이팝으로 봤을 때 케이팝 산업, 케이팝 시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통큰 선물을 했다. 보통의 경우 이제 자사 주식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사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클 수 있는데 지금 금값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보다는 훨씬 더 금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아예 약간 그 상장처럼 저렇게 패 형식으로 해서 선물 줬는데 일단 저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의미도 있고 와 근데 빌보드 200 7위 연속 1위 저는 얼핏 그냥 지나가면서 보다가 또 뭐 BTS인가 봤더니 아닌 거예요. 스트레이 키즈여서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일까? 그래서 찾아봤었죠. 보통의 경우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빌보드 200 차트 하면 뭐가 다른 거지 이러시는데 빌보드 핫100 차트가 요즘 언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캐대언 비롯해서. 근데 빌보드 핫100 차트 같은 경우는 노래 한 곡에 대한 대중성에 대한 순위라고 한다면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 전체에 대한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주 언급되다 보니까 핫백 차트에 대한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핫백 차트나 200 차트나 그 중요성이 크다는 건 뭐 그렇죠.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멋지네요. 인기가 어찌나 많은지 국내 첫 스타디움 콘서트 티켓 순식간에 매진됐습니까?
이게 대단한 게 네. 지금 야외 스타디움에서 첫 번째로 스트레이키즈가 콘서트를 하는 네네. 건데 10월 18일, 19일 양일 동안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최가 돼요. 인천 아시아드. 근데 네. 사실 그 이전에 K스포돔이라고 해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잠시 고척 스카이돔에서 고척. 공연을 한 네. 적이 있어요. 네, 네. 이 두 곳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컸는데 이 두 곳과 지금 콘서트를 여는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야외냐 실내냐의 차이도 있지만 네. 객석 수가 달라요. 얼마나? K스포돔 같은 경우는 15,000여 명이 최대 수용 인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16,670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29,300석. 29,000? 300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연했던 공연장들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큰 공연장인데 아주 빠른 속도로 매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인기도 상당하다라는 거고 뭐 여기에는 아마도 해외 팬들이 이 시기에 이 콘서트에 발맞춰서 한국을 찾겠다라는 해외 팬들도 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팬들이. 네. 또 인천에 또 북적북적 거리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다음 달이라고요, 10월에? 네, 10월 18일, 19일입니다. 혹시 평론가님도 가세요? 이때는 제가 일이 있어서. 어차피 표 못 샀을 거예요. 순식간에 매진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분들이 이 본격적인 활동한 게 얼마나 됐어요? 2018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18년에 데뷔. 아직 10년 차가 안 됐는데 이렇게 K-팝 산업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단하네. 빌보드 200 역사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기록도 대단하지만 저는 요즘에 이 금테크에 성공한 연예인 얘기를 들으면서 금테크, 네. 눈이 번쩍 뜨이는 게 금테크에 가장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이 바로 전원주 씨입니다. 그래요? 네, 전원주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30년 전부터 금을 조금씩 사모았다고 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값이 4만 얼마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4만 얼마였던 금값이 70만 원이 넘는 상황이고 이 규모가 조금씩 사모았다고 하는데 이제 전원주 씨 언급에 의하면 네. 발언에 따르면 네. 지금 조그만 것부터 모으다 보니까 금고가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내다 판다고 하면 17배에서 18배가량 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사단기라고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KBS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있죠. 여기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지난해에도 출연을 해서 함께 출연했던 박명수 씨에게 금 사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샀으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40만 원대였던 게 50만 원대로 뛰었고 그게 지금 70만 원대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정말 금값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지난해 4월에 전원주 씨 말만 들었어도 금테크에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건 지금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금값이 올라가면서 은값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테크를 못해서 어쩌지 하시는 분들은 은도 금만큼 귀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은테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 무시하지 말자. 사실 금테크에 성공한 연예인이 전원주 씨라면 금테크에 성공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금을 그렇게 사모았다고 납득이 안 되실 텐데 금을 사모은 건 아니고요. 전남 한평에 황금박지상이 있어요. 있죠. 이게 2005년에 제작에 착수해서 2008년에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제작했던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이 황금박지상이 황금박지가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 1급인 황금박지 162마리가 1999년 한평에서 발견됐어요. 이걸 기념해서 이제 지자체장이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거 혈세 낭비 아니야 이러고 그때 당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습니다. 그걸 진짜 금으로 만들었군요. 금과 은이 들어갔는데 이때 재료비만 28억이 조금 넘었어요. 28억 3천만 원 정도의 재료비가 들었는데 지금 이게 280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보다 훨씬 낫다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이 지금 한평하면 나비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비축제 보러 가는 많은 관광객들 가운데
황금박쥐상 보러 가는 관광객들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 저 한번 보고 싶네요. 사진으로 보면 좀 근사한데요. 그렇기 보니까. 때문에 이 황금박쥐상이 골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평군 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금테크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 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 핸드폰 그 첫 화면을 이분으로 바꿔놨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 네. 별세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밤에 그 브레이킹 속보 뉴스 보고 잠깐 멍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가셨네요. 아니 SNS 보니까 관련 사진이나 뭐 영화 장면들 캡처해서 올려놓은 분들 많더라고요. 네. 한 시대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글들 많은데 네. 현지 시각으로 16일이죠. 유타주 산속 자택에서 잠들 듯이 숨을 거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뭐 로버트 레드포드 사실 40대 이상인 분들한테는 추억이 있는 배우이자 연출자, 그렇죠. 또 제작자이기도 했어요. 네네. 1936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부터 예술과 스포츠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요. 대학에 입학할 때 야구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고 해요. 야구. 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네. 유럽에 가서 미술 공부를 한 다음에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연극과 TV 드라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뭐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또 대표적인 작품이 장년층에게는 추억의 작품이죠. 네. 1969년작 내일을 향해 쏴라. 그렇죠. 유명하죠. 네. 이 작품에서 이 실존 인물 썬댄스 키드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치면서 전 세계인들한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AP통신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로버트 레드포드 하면 정말 미남 배우잖아요. 정말 미남이죠. 네. 그런데 오히려 매력적인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인 외모가 연기보다 더 부각될까 봐. 그렇죠. 네네. 네, 이 그런- 잘생긴 사람들은 꼭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안 해도 될 안 해도 될 고민이고 고민을. 일반인은 할 수 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죠. 음. 뭐 외모뿐만 아니라 연기까지 찬사를 받을 만큼 연기를 잘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게다가 감독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연출력을 보였던 게 1981년에 네. 보통 사람들이라는 영화로 상복도 있었어요. 네.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또 감독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을 휩쓸기도 했고요. X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X세대 저예요. 네. 네, 1990년대 흐르는 강물처럼 너무 멋지죠. 뭐 영화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그렇죠. 작품이었어요. 네. 이 몬테나주 아름다운 풍광이 돋보이고 또 빵 오빠죠. 브래드 피트가 브래드 주연을 피트. 맡아서 네. 열연을 펼쳤던 이 작품 역시 많은 우리 또 국내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분은 그냥 삶 자체가 또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본인 그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좀 불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너무 잘생겨서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왜 그걸 극복하나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운 길 가시고 네. 연기에는 또 이제 연기로만은 안 돼서 40대부터 이제 그 PD가 된 거죠. 그렇죠. 또 감독이 감독을 된 하고 거죠. 제작을 했는데 그것들이 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죠. 영화사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브래드 피트 하면은 사람들이 썬댄스 영화제를 가장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 독립영화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상업영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나의 연출력을 어디에 보여줘 또는 나의 연기력을 어디에 보여줘 하는 배우와 감독들한테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썬댄스 영화제가 사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독립영화제가 그렇죠. 네. 됐잖아요. 네. 뭐 여기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라든지 스티븐 소더버그, 제임스 완, 또 클로이 자오 이렇게 헐리우드를 주름 잡는 감독과 배우들 무명 시절에 이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재능을 꼽혀올 수 있는 그런 네. 발판이 된 거고요. 네. 이 기여를 인정받아서 이 레드포드가 2002년에 아카데미 평생 공로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썬댄스 영화제가 사실 독립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걷잡을 시 없이 커지면서 네. 이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레드포드는 원래 그러니까 취지가 이게 아니었는데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잘생긴 얼굴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같은 의미로 보지 않을까. 보통의 경우 영화제를 만들게 되면 네. 그 영화제가 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커지길 바라고 보통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스폰서도 상당히 여러 업체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영화제를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이슈고 요소일 수 있는데 레드포드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네. 불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이거 네. 너무 상업적이야 뭐 이러면서. 네. 아니 이분이 참 재밌는 게 그렇게 엄청난 대스타인데 그 대스타의 타이틀을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돌아가신 집도 제가 어저께 어디서 사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막 구글링 해가지고 유타에 있는 정말 그 자연 풍광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유타가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그냥 와일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땅하고 나무밖에 없는 뭐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굳이 물론 대저택입니다만 거기에서 사셨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멋진 뭐 화려한 집에 살 수도 있는데 유타 산골 마을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물론 포르쉐를 탔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분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네. 아니 그것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전에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이사로 30년 동안 맞죠. 환경운동 도 굉장히 네. 힘썼죠. 네. 그러면서 관련해서 언론 매체에 꾸준히 칼럼도 기고를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 환경 전문지 오너스라는 곳에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칼럼을 썼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남방 큰돌고래 이렇게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환경인데 이곳이 파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당시에 이제 레드포드 칼럼 뭐 유명인이 쓴 칼럼이기 때문에 조명받기도 했지만 네. 이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뭐 환경적이라든지 네. 사회적인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 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영화 배우를 뛰어넘어서 그 활동가였죠. 사실 액티비스트로 그렇죠. 이제 환경 문제, 소수자 인권 얘기했고 그래서 같이 연기를 했던 그 메릴 스트립하고 연기가 정말 멋졌잖아요. 네. 메릴 스트립이 이제 레드포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떠났다. 그렇죠. 너무 슬프다. 허전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많은 배우들이 정말 그 눈물 멈출 수 없다. 이런 글들을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이런 분들 특히 이제 헐리우드의 성격이 그렇지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당연히 지금 그 오일을 막 석유 파네 뭐 이런 분이니까 트럼프는 그러면서 예전에도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죠.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자기 얘기를 꾸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2020년 때 이 대선 시기에 언론 기고를 통해서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노렸던 그런 시기잖아요. 네. 이때 가면슨 군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연임하면 미국은 독재 정치로의 추락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정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서 출국하기에 앞서서 기자들과 네. 만난 자리에서 네. 이 관련 질문을 했어요. 기자들이. 네. 레드포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저는 이게 지금 사망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한 자도 비판하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레드포드가 위대했다고 생각한다. 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위대했다고 생각한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레드포드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았지만 네. 그것과 별개로 위대한 아티스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저께도 로버트 레드포드 관련된 기사를 열심히 읽었는데 아직까지 좀 착잡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옥주현 씨 이제 다뤘죠. 왜냐하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았다. 미등록 운영에 대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성시경 씨예요. 이건 뭐 비슷한
일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기적으로 다른 게 성시경 씨가 2011년 2월에 1인 기획사, 그러니까 누나가 대표로 있어요. 그 전에 소속사에서 전속 계약이 만료되고 네. 이 누나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로 옮겼는데 1인 기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J1이라는 기획사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14년 동안 이 기획사가 제가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이 등록을 하지 않았던 거죠. 기획사 네.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 활동을 했던 건데 뭐 지난주에 언급했던 걸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이게 만약에 이 위법행위잖아요. 네.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성시경 씨 측에서 낸 목소리가 관련 법이 2014년 7월에 생겼거든요. 아, 그 이후에 생겼다? 네. 네. 법령이 없는 상태였고 관련해서 어떤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등록을 문의한 상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 이 등록 요건을 알아야 되는 건 기본 의무 사항이다. 네,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 자체가 부적격으로 운영이 되는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연예 기획사 퇴출을 취지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정부가 지금 이렇게 위법 행위가 옥주현 씨 또 성시경 씨 연달아 나왔잖아요. 있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중요한 건 지금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관련 의무 교육을 시시때때마다 받아야 됩니다. 이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등록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이행하는 기획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을 봐주게 된다면 이 열심히 이행하고 등록을 제때한 기획사와 비교해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처벌 문제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시경 씨도 유튜브 계속 잘 하고 계시죠? 그 구독자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성시경 씨가 네. 1회 전성기는 뭐 명품 보컬, 발라더로 1회 전성기를 그렇죠? 맞았다면 네. 2회 전성기는 사실 유튜브 때문이죠. 아, 그래요? 구독자 수가 215만 명입니다. 200만을 넘었다고요? 네, 215만 명.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먹을 텐데 부를 텐데 만날 텐데 이렇게 네 각각인데요. 먹을 텐데에서는 뭐 열심히 먹고 다니고요. 네. 그리고 만날 텐데는 유명인들을 초대하는데 중요한 거 성시경 씨가 요리를 상당히 잘해요. 그렇죠. 제가 네, 성시경 씨 유튜브도 가끔 보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같이 먹고 토크를 나누는데 이것도 조회수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뭐 부를 텐데는 말할 거 없겠죠. 노래 불러요, 그래서? 네, 성시경 씨가 다른 노래들 커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활동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 가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뭘 할까 하다가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네. 인기를 끌었고 사실 성시경 씨가 여자 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한테 성시경 콘서트는 가지 마 이런 남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성시경 씨가 유튜브에서 먹을 텐데에서 주로 많이 먹는 게 국밥과 소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 팬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건 지금 옥주현 씨 이후에 바로 또 성시경 씨 문제가 터지면서 네. 이렇게 되면 구독자가 좀 빠져나가기 마련이잖아요.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네. 어젯밤에 성시경 씨 유튜브 콘텐츠 들어가 봤는데 네. 215만 명 그대로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도 다 봤거든요. 네. 댓글에 몰랐을 텐데 이거는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악플이나 아니면 해명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성시경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단단한 팬덤을 그러네요.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이제 저녁도 요즘 선선해져서 이 동네 그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세요? 아니면 네. 러닝을 하세요? 러닝하기에는 제가 아직 체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네.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제가 약간 좀 방해가 되나 봐요. 뒤에서 이게 단체로 달려오시는 분들 저희 동네에도 그런 분들 계신데 네. 그래도 그 분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그냥 조용히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네. 물고기 떼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러닝 크루들이 좀
약간 예의를 안 차리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고문들이 떴다는데 뭐 네, 한강공원 표지판에 No for 러닝크루 노포라고 돼 있는데 이거 네. 잘못 읽어서 노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랜 맛집이 아닙니다. 네, 네. 네 가지 금지해 주세요 이런 건데요. 상의 탈의 금지해 주세요. 박수와 함성 치지 말아 주세요. 지르지 말아 주세요. 네. 무리지어 달리지 말아 주세요. 비키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하면 안 되죠, 진짜.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려요. 어때요? 동호회가 무슨 권리로 길을 막는 거냐, 비키라는 소리에 놀라서 넘어진 적도 있다. 이렇게 옹호하는 이 노포에 대해서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누리꾼들이 있는가 하면 공원에서 박수도 못 치냐, 뮤도 뻗게 할 법적 근거라도 있냐, 이렇게 러닝크루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에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네.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상탈족이라고 합니다. 네. 상탈족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있는 건 성기나 엉덩이 같은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의 탈의를 했다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도 아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뭐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포에 대해서 수긍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러닝을 지금 즐기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러닝족이 1000만 명. 1000만 명이에요? 네. 5명 중에 1명은 달린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나도 러닝 하다 보면 박수치고 함성 지를 수도 있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러닝 크루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마라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 유명한 가수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피켓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피 튀기는 티켓팅. 마라톤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도 요즘 피켓팅이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분초를 다퉈서 지금 피켓팅을 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요즘에 이 러닝 홀릭이 됐습니다. 아, 그런 분도 꽤 많아요. 네. 비 맞고도 뛰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마라톤 대회 참석하겠다고 정말 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다 켜놓고 시간을 다퉈서 나 드디어 성공했어. 이걸 톡방에 올리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에는 이 달리기 대회, 그러니까 러닝 대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200~300개였는데 지금 400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회 참가비가 있어요. 3~4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리는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러닝 이벤트가 있었는데 10,000명이 넘게 여기에 참가 이벤트예요. 했다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시즌 되면은 그 뭐 페북이나 하여튼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나 여기 참가했어. 그러니까 참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인 상황.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려면 그냥 참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SNS에 나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 이만큼 시간 단축했어. 이만큼 거리는 늘어났어. 맞아요. 꾸준히 올리거든요. 그런데 대회까지 참가해서 완주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성과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면 자랑하고 싶죠. 그 만족감, 성취감 대단하겠죠. 네. 하여튼 저도 좀 뛸게요. 네. 저도 아직 안 뛰고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혼자 조용하게 뛰겠습니다. 네. 오늘 러닝 크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문화살롱 권상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